네 아내 집에서 싸우겠다고? 네가 대체 누군데 감히 그러니? 민준이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가 그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긴 내 집인데,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힘들게 일해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인데, 저는 제 부엌에 멍하니 서서 누군가에게 세계뺨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친아들이 겨우 2년밖에 알지 못한 여자 때문에 나를 자기 집에서 쫓아내다니. 지은이는 거기 서서 팔짱을 끼고 승리감을 끼고 승리감을 끼고 승리감을 끼고 승리감이. 이 모든 게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내게 묻지도 않고 내 정원의 화분을 옮겼습니다. 내가 그에게 제발 내 물건을 만지기 전에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여기가 이제 자기 집이기도 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화분들을 15년 동안이나 돌봐왔다고 설명하려 하자 민준이는 마치 내가 자기 아내를 모욕이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저는 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편식 때문에 네 살까지 밥을 먹여주고 열이 날 때 밤새 안고 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낯선 사람 보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골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아들들은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늘 공손해야 했고 감히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내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 남편 성호 씨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와 함께 서울로 왔습니다. 품에는 아직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가방 2개와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은 희망뿐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공사장에서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일했고 저는 밖에서 남의 옷을 빨아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기로 결정한 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때는 아직 돌과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3,000원밖에 안 했죠. 성호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여기다 우리 집을 짓자. 저는 믿었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요. 처음 5년 동안 우리는 작은 탄저촌 집에 온 가족이 모여 살면서 건축 자재를 살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김밥을 팔고 오후에는 남의 집을 청소하고 밤에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자들이 입는 빨간색, 초록색 원피스를 꿰매었습니다. 제가 버는 돈 한 푼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커피캔에 모아두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어렸을 때 둘째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일하러 갔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밥을 하고 한밤중까지 옷을 꿰매다가 잠들었습니다. 성호 씨가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민준이는 겨우 15살이었고 지훈이는 12살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2명의 청소년과 반쯤 지어진 집, 그리고 산더미 같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단 입구에서 도시락을 팔고 새벽에는 남의 옷을 빨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이는 늘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똑똑하고 학구적이며 효심 깊은 아이였죠. 그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재봉틀을 팔아 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계는 겨우 1,000원짜리였고 저의 생계 수단이었지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아들의 교육이었습니다. 5년 내내 저는 남의 옷을 다리면서 밤새마여 그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제 손은 다 갈라지고 터져서 아파 죽을 지경이었지만 민준이가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졸업하던 날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나의 희생은 마침내 보답을 받았습니다. 지훈이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컴퓨터 수리를 배워 지금은 큰 회사에 다니며 월급도 아주 좋습니다. 그는 늘 저를 찾아와 꽃을 가져다 주고 제가 잘 지내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지은이를 만난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2년 전 회사 회식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35세의 이혼녀였고 아이도 있었으며 사무실에서 일하며 늘 세련된 빨간 원피스와 하이힐을 신고 예쁘게 꾸미고 다녔습니다. 그가 처음 그녀를 집에 데려온 날부터 저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민준이가 결혼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집에 달하지 않는다고 경멸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늘 그가 행복하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여자를 만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여자를 그의 눈은 제 가구를 훑어보았고 마치 제가 힘들게 모아 산 이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밥을 먹으러 올 때마다 음식에 대해 불평하곤 했습니다. 고추장이 너무 맵다거나 밥이 너무 질다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요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늘 그를 감쌌고 저에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지은이가 그저 돕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돌아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론 기뻤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찌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고 나의 반쪽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독립한 후로는 이 집에는 그만이 나와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안감을 삼키고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제가 모아둔 3천만 원의 저축을 꺼내 그들이 근사한 결혼채 주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너희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나중에 아프거나 비싼 약을 사야 할 마치 제가 그들에게 이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민준이는 제게 지은이와 당분간 집에서 살면서 돈을 모아 자신들의 집을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전처럼 한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지은이와 저는 모녀처럼 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나를 도와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혼해서 이사 온 첫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은이는 내게 묻지도 않고 내 물건들을 함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실 커튼을 자신이 좋아하는 초록색으로 바꾸고 내가 놓아둔 가족 사진을 치우고 자신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내 부엌을 다시 정리했고 내 냄비를 내가 손댈 수도 없는 곳에 치워버렸습니다. 내가 민준이에게 물건을 옮기기 전에 내게 물어봐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지은이가 이제 여기 살고 있으니 그가 편안함을 느낄 권리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저의 편안함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긴 내 집인데, 내 두 손과 땀으로 지은 집인데, 지은이는 내게 알리지도 않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후에 와서 내 거실에 앉아 내 차를 마시고 내 간식을 먹고 그리고는 제가 옆에 없는 것처럼 나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민준이가 이런 낡은 집에 살아야 하다니 불쌍하다. 아이가 생기면 분명 더 크고 현대적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거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그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제가 너무 간섭해서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가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모든 것을 해왔는데 말입니다. 민준이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오늘 잘 지냈는지 묻지 않았고 예전처럼 오후에 저와 함께 저녁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것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지은이에게만 있었고
오직 그녀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제 환갑날 그들은 거의 축하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이가 늘 케이크와 꽃을 사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지은이가 저를 밖에서 대충 저렴한 분식집에 데려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아주 형편없는 곳에 갔고 음식은 종이 같았으며 3명이 겨우 2만 원을 썼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보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로 TV를 바로 돌렸습니다. 그는 아침에 욕실을 몇 시간 동안 독차지해서 뜨거운 물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자기만 먹는 비싼 음식으로 가득 채워서 제 물건을 둘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민준이에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제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지은이는 직장인이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들이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너무 간섭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고 늘 그들의 일에 끼어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혼자 사는 데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있는 것에 익숙해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들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내 물건을 존중해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내 집이 여전히 내 집이라고 느끼고 싶었을 뿐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지내야 하는 곳이 아니라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과 민준이 묵만 식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사람 몫의 반찬만 만들고는 제가 배고프면 냉장고에 어제 남은 반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집에서 밥을 지어온 제가 이제는 제 부엌에서 차가운 남은 반찬을 먹어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그들이 둘이서만 놀러 나가고 저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화를 보고 백화점에 가고 레스토랑에 갔다가 밤늦게 희낙낙하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홀로 집에서 TV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이와 제가 일요일마다 함께 외출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재래시장에 가서 모종을 사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아침을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제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려면 몇 가지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요. 지은이는 저를 바라보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아주머니께서 불편하시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이 대화는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요. 그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 친아들이 그 논쟁 속에서 나를 홀로 내버려두고 그의 아내가 나에게 내버려두고 그의 아내가 나를 홀로 내버려두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 숨어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몰래 울었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외롭고 배신감을 느낀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들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민준이가 나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의 행동은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집안 물건들을 마음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듯이요. 어느 화요일 제가 재래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내 정원의 모든 화분을 옮겨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구석에 전부 버려두고는 자신이 새 테이블과 의자를 놓을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화분들은 제가 15년 동안 돌봐온 것들이었습니다. 화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었고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화분들이 죽을 거라고 설명하자 그는 제가 그렇게 신경 쓰이면 이웃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신문을 내려다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앞으로 내 물건을 만지기 전에 내게 물어봐줘.
여긴 내 집이고 난 수년 동안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정리해왔어. 네가 지금 여기 사는 것도 이해하지만 우리가 서로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 바로 그때 민준이가 신문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끔찍한 말을 했단 말입니까?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주먹을 꽉 쥐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네 아내 집에서 감히 그 여자랑 싸우겠다고? 네가 대체 누군데 감히 그러니? 그는 완전히 낯선 목소리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여자의 집이기도 해. 그 여자가 화분을 옮기고 싶으면 옮기는 거야. 당신은 그 여자가 어떤 것도 못하게 할 권리가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집을 그 여자의 집, 즉 지은이의 집이라고 부르다니. 내 벽돌 한 장 한 장, 내 피와 땀, 눈물로 일궈낸 이 집이 이제 그의 것이고 이 진정한 주인인 나는 한마디 의견도 낼 권리가 없다는 말인가? 지은이는 민준이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나와 적이 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내게 소리를 지르고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해 보였고 모든 것을 이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네 엄마야.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우리는 어른답게 잘 이야기할 수 있어. 소리 지를 필요 없어. 하지만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고집센 늙은이라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기가 더 이상 제 집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다가와 민준이의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치 그를 위로하듯이,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듯이요. 그는 달콤하고 느끼한 목소리로 그에게 흥분하지 말라고 말하며 제가 옛날 사람이라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고집센 어린아이거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네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저 화분 때문만도 아니었고 민준이의 말 때문만도 아니었으며 지은이의 기웃는 미소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사소한 모욕, 말없는 경멸, 그리고 제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던 감정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드라마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 둘을 몇 초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몇 초는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제 집에서 존중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지은 공주와 그녀의 하인이 된 아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금요일 밤에 외출해서 늦게 돌아오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 금요일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제가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열쇠공을 불렀습니다. 열쇠공 아저씨는 60대쯤 되어 보였고 제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다며 요즘 아이들은 자라서도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집의 모든 자물쇠를 바꿔주셨고 비용은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소리를 지르고 지은이가 저를 무시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둘째 아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물쇠를 잘 바꿨다며 진작에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그날 밤자기 원룸에 와서 자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고 나의 피난처이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지은 곳인데 내가 떠날 리가 없습니다. 만약 누가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면 그건 이 집의 주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금요일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돌아와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존엄성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1시쯤 민준이의 차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문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다시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가 민준이에게 열쇠를 잘못 가져왔느냐고 왜 못 들어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열쇠를 잘못 가져왔느냐고 민준이는 열쇠고리에 있는 모든 열쇠를 민준이는 열쇠를 고장났다고 민준이는 모든 열쇠를 하나씩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집 밖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열린 창문이 없는지 살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가 우리 집 때문에 세게 두드리며 제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도 소리를 지르며 제가 왜 자물쇠를 바꿨냐고, 제가 유치하게 복수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그들이 밖에서 미쳐 날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가 다시 상황을 장악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밖에서 애원하고 제가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30분 동안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밖이 너무 추워요. 엄마, 우리 그냥 들어가서 자고 싶어요. 엄마, 내일 이야기해요. 일단 우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은이는 이미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고 민준이에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게 전화하거나 모텔을 찾아 해결책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잠시 후 그들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곳을 찾으러 간 것이겠지요. 저는 밤새도록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슬픈 것은 제가 내 친아들과 이런 지경까지 와야 했다는 것이고, 해방감은 마침내 내 집의 평화를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저는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화분에 물을 주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었고 누구의 불평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좌절한 듯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우리 지금 지은이 친구 집에 있는데 적어도 우리 옷이랑 물건은 좀 가져가야 하잖아요. 저는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제 집에서 제게 소리를 지르고 저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배웠습니다. 민준이의 약속은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그를 조종하는 한 그는 늘 그녀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혼자 오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제게 제대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요. 민준이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그의 아내이고 그들은 어디든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 둘을 함께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좋아. 그건 네 결정이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내내 민준이는 제게 5번이나 더 전화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이전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3번째 전화쯤에는 그는 더 이상 화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월요일에 회사에 있고 가족들의 안에 있고 중요한 서류들도 방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들을 밖에 가두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그들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가 저와 계속 살고 싶다면 그는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요. 그는 둘 다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요. 네 번째 전화에서 민준이는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지은이가 울고 있어요. 엄마가 대체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대요. 우리가 잘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를 집에 들여보내줘야 하잖아요. 지은이가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진심으로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이가 정말 다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전화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제가 문을 계속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들의 개인 물품을 압류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들은 여기에 살고 있으니 그들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누구든 부르고 싶은 사람을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수도, 전기, 가스 요금도 제가 내고 있으며 모든 권리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와도 제 편을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집의 유일한 합법적인 소유주이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마침내 이해하고 그와 그의 공주님 같은 아내를 위해 새 원룸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쯤 집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몰려보니 민준이가 길가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민준이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친구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민준이는 전화를 끊고 우리 집 문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금요일 밤처럼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녹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겸손해졌고 마치 어릴 적 잘못했을 때 말투 같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 왔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당장 문을 열고 그를 안아주며 용서하고 모든 것을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양보하면 지은이가 곧 다시 득세할 것이고 그때는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문 뒤로 걸어갔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내는? 제가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네 집에 있어요. 저 혼자 왔어요.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엄마, 우리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네가 내 집에서 내게 소리를 지르고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러 온 거니?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죄송해요. 소리 지르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지은이가 지금 제 아내라는 걸 이해해줘야 해요. 엄마랑 지은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있었고 이틀 동안 면도도 하지 않았으며 금요일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픔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와라. 제가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하자. 민준이는 들어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주 앉으시던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세게 비비며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최근에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지은이가 엄마가 자기를 가족으로 보지 않고 못되게 군다고 했어요. 아마 제가 너무 그를 감쌌던 것 같아요. 그가 입을 열자마자 그는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의 말을 믿고 있었고 여전히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그의 말을 끝까지 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물쇠를 바꾼 건 너무 심했어요. 우리를 그냥 밖에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엄마 가족이고 아들이잖아요. 여기는 우리 집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민준아.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사고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고 내가 지은 집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여기는 늘 너를 환영할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중 하나는 네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엄마를 존중해요. 네가 아내 앞에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게 존중하는 거니? 내가 내 화분을 관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존중하는 거니? 그 여자가 나를 방해물처럼 대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존중하는 거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가 마음속으로 제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과 지은이에 대한 그의 병적인 의존 때문에 그는 완전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도 엄마를 존중했어요, 엄마. 그냥 두 분이 정말 너무 달랐을 뿐이에요. 그는 다른 가정에서 자랐고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그에게 적응할 시간을 좀 줘야 해요. 시간? 민준아, 그들이 결혼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어. 그가 부탁합니다와 고맙습니다를 배우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남의 물건을 만지기 전에 물어보는 것을 배우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내 말 들어. 상황은 이래. 지은이는 내 아내야. 나는 그를 사랑하고 늘 그를 보호할 거야. 만약 엄마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 사이에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이는 저와 이야기하러 온 것은 맞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화로 포장된 최후 통첩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은이를 받아들이고 그녀의 모든 경멸과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거나 아니면 영원히 내 아들을 잃거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이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학비를 대기 위해 매일 2가지 일을 하던 날들, 그가 아플 때 밤새 잠 못 자고 돌보던 밤들, 그의 교육, 그가 원하던 장난감에 썼던 수백만 원들. 민준아, 저는 매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어. 만약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 네가 나서서 나를 보호했어야지. 지은이는 엄마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민준이는 일어섰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긴장하고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 대화의 진행이 그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말 들어. 엄마가 새 열쇠를 나에게 줘. 지은이랑 나는 우리 아파트를 살 돈을 모을 때까지 여기에 계속 살 거야. 하지만 내가 약속할게. 내가 그에게 이야기해서 엄마에게 좀 더 예의 바르게 대하라고 할게. 예의 바르게 대하라고? 민준아, 네 아내가 나한테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네 생각엔 그게 예의 바른 거니?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을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진심이었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너는 그냥 옆에서 못 들은 척했어. 그게 바로 마지막 집더미였어. 민준아, 네 아내가 나를 모욕할 때 내 친아들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어. 민준이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가 내적으로 매우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가 불효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알았어요, 엄마. 제가 지은이한테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에게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요. 하지만 제발 일단 열쇠를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남의 집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필요 없어, 민준아.
강요된 사과는 아무 의미도 없어. 네 아내는 자기가 내게 얼마나 나빴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너는 그가 계속 이렇게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둘지 말지 결정해야 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길바닥에서 자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길바닥에서 자지는 않을 거야. 민준아, 너는 좋은 직업이 있고 돈도 꽤 벌잖아. 너희는 원룸을 빌릴 수도 있고 모텔에 갈 수도 있고 지은이 부모님 댁에 갈 수도 있어. 너희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어. 하지만 엄마, 우리는 돈이 없어요. 원룸 보증금이 없어요. 우리가 버는 돈은 다 생활비로 나가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민준아. 너희는 결혼한 어른들이야. 어른들의 문제는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 해. 민준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처음으로 그의 엄마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던 여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몇 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앉아 그가 이 새로운 현실을 천천히 소화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열쇠를 저에게 안 줄 생각이에요? 나는 정말 열쇠를 너에게 안 줄 생각이야. 하지만 민준아, 이 집 문은 늘 너에게 열려 있을 거야. 나는 너에게 열려 있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네 아내라도 마찬가지야. 민준이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문으로 걸어갔지만 나가기 전에 돌아서서 제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게 엄마 결정이라면 존중할게요. 하지만 엄마는 알아야 해요. 엄마는 엄마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민준아. 우리 가족은 네가 네 아내가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둔 그날부터 파괴되기 시작했어. 나는 그저 남아있는 내 존엄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민준이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차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은이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것이고 그는 분명 우리의 대화를 세세하게 그녀에게 이야기할 것이며 그녀는 제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격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가 아무도 반의하지 않고 아무도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떤다거나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지 않고 제 말을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은이가 이웃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도 없었고 뜨거운 물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지훈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민준이가 자신에게 연락해서 제가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제가 괜찮은지도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경멸, 민준이가 제게 소리 지른 일, 그리고 일요일의 대화까지요. 제를 설득해 열쇠를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게 제가 잘못하면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다면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 일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민준이와 저 사이의 문제이고 자신은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지훈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준이가 그의 형이지만 그는 제가 옳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 내내 민준이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하지 않았고 집에 오지도 않았으며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그가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분명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서 화가 나 있었을 뿐일 것이라고요. 수요일 오후 제가 정원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옆집 김 여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우리 옆집에 살았고 우리는 늘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제게 며칠 동안 민준이와 지은이를 못 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했지만 너무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귀에 깊게 듣더니 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정숙 씨, 마침내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군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 지은이, 저는 진작에 그가 너무 오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김 여사님도 지은이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니요. 제가 그에게 무엇을 받는지 묻자 그는 지은이가 제 집을 청소하러 오는 아주머니에게 여러 번 소리를 지르며 마치 자신만의 하인처럼 부려먹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 번은 지은이의 차가 김 여사님 댁 출입구를 막았는데 그가 정중하게 차를 옮겨달라고 부탁하자 지은이가 매우 무례하게 굴며 자신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5분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정말 너무 예민하게 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무례한 사람이었고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문제는 민준이가 그녀에게 완전히 홀려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제가 TV를 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난 일요일과는 달랐습니다. 더 지치고 좌절한 듯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동료 전화로 걸었어요. 왜 네 휴대폰으로 안 걸었니? 제가 전화 요금을 못 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내요.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민준이는 늘 돈에 신중했고 지출을 잘 관리했습니다. 만약 그가 전화 요금조차 낼 수 없다면 그들의 경제 상황이 정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너희 잘 지내니? 제가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악이에요, 엄마. 정말 최악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주 형편없는 모텔에서 지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지은이는 요즘 밥 먹을 돈도 언니한테 빌려야 해요. 그럼 너희는 왜 원룸을 빌리러 가지 않았니? 우리가 보러 갔는데 모든 곳이 보증금 3개월치에 첫 달 월세까지 먼저 내야 한대요. 그렇게 합치면 2, 5억만 원이 드는데 우리는 그 돈이 전혀 없어요. 민준이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그가 어릴 적 울기 직전처럼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좀 도와줘야 해요. 엄마가 우리한테 집 빌릴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제가 6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 민준아, 너도 알잖아. 내가 그 돈이 없어. 내 3천만 원 저축은 너희 결혼식 비용으로 다 줬잖아? 하지만 엄마는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잖아요. 엄마, 제발요. 우리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모였어요. 안 돼, 민준아. 나는 너희가 스스로 저지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빚을 지러 가지 않을 거야. 만약 너희가 처음에 나를 존중했다면 너희는 지금도 내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월세 한 푼도 안 내고 말이야. 너희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한 거야. 그는 다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목소리가 결했습니다. 더 차가워지고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는 엄마의 그 자존심 때문에 아들이 길바닥에 낳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거예요. 너는 길바닥에 낳지 않을 거야. 민준아, 너는 직업이 있고 두 손과 두 발이 있잖아.
너는 더 저렴한 원룸을 찾을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많은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집을 찾아. 네 사장님과 이야기해서 월급 가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 방법은 많아. 하지만 엄마가 저를 용서하고 열쇠를 돌려주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을 거잖아요? 맞아. 더 쉬운 방법은 없어. 하지만 인생이 늘 그렇게 쉽지는 않아. 내가 이 집을 짓는데 30년이 걸렸어. 네 아빠는 너희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래도 버텨냈어. 그때는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 민준이는 다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뜻을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알아야 해요. 지은이가 정말 상처받았다는 걸요. 그는 엄마가 자기를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고 첫날부터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말해요. 민준아, 나는 처음에 그 여자를 두 팔 벌려 우리 집에 환영했어. 나는 그에게 잘해줬고 그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노력했고 내 딸처럼 대했어. 만약 그가 소외감을 느꼈다면 그건 그 자신이 죄책감을 느껴서였을 거야. 자신이 내게 얼마나 나빴는지 알았으니까. 아니에요. 지은이는 늘 엄마를 존중했어요. 존중? 민준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니? 나한테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게 존중하는 거니?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을 거예요. 엄마. 사람이 화가 나면 말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화가 나지, 민준아. 하지만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남의 집에서 규인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모래하게 굴지는 않아. 민준이는 이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옳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은이에 대한 그의 맹목적인 충성심 때문에 사실을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저 전화 끊을게요. 그냥 우리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민준아, 네가 전화 끊기 전에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이 집 문은 늘 너에게 열려 있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나는 누구도 내 구역에서 나를 무시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네 아내라도 마찬가지야. 그럼 지은이가 엄마한테 사과하면요? 그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요? 그가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사과하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여야 해. 그냥 못 열게 하려고 대충 하는 그런 사과가 아니라.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이 지은이에게 이야기해서 저에게 사과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작별 인사도 없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준이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결정에는 결과가 따랐습니다. 그는 늘 제가 뒤처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아내가 계속 저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해서 민준이가 돈을 빌리러 왔던 이야기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이는 민준이가 자신에게도 돈을 빌리러 왔지만 자신은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의 돈 문제를 해결해주면 민준이가 영원히 교훈을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사람들이 바닥까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단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또한 지은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궁금해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몇몇 친구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지은이가 회사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하며 오만한 태도 때문에 이미 여러 동료들과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훈이에게 지훈이가 이전에 한 번 결혼했지만 첫 결혼 생활이 2년도 채 안 되어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첫 남편 가족들과 관계가 매우 나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가족들은 모두 그녀가 이기적이고 교활하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들은 저를 매우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면 그것은 그녀의 저에 대한 태도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제가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제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아주 젊고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아주 세련된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발 머리를 하고 있었고 아주 비싼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고 제게 첫눈에 가식적이라고 느껴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 아주머니, 민준이 엄마세요. 네, 제가 맞아요. 누구를 찾으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예린이라고 합니다. 지은이 언니예요.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비록 이번 방문이 결코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만요. 예린이는 거실에 앉아 제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예전에 지은이 얼굴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숙 아주머니, 저는 제 동생과 아주머니 아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저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가씨. 문제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어른을 존중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예린이는 마치 고집센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알아요. 집에 갑자기 새 식구가 생기면 때로는 적응하기 힘들죠. 하지만 지은이는 좋은 아이예요. 그는 열심히 일하고 민준이를 아주 사랑해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그들을 벌주는 건 정말 불공평해요. 벌주다니요? 저는 아무도 벌주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제 집이 저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환영하기로 결정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주머니, 그들은 원룸을 빌릴 돈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아주 저렴한 모텔에서 자고 있고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있어요. 민준이는 완전히 우울해져서 살도 많이 빠졌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이 여자가 감정적인 협박으로 저를 조종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네 동생과 내 아들은 모두 결혼한 어른들이에요. 그들이 돈이 없는 것은 재정 관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예린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고 그의 눈에서는 지은이와 똑같은 경멸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동생이 아주머니가 통제광 시어머니라서 그들을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고 늘 그들의 결혼 생활에 간섭한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요? 그가 또 무슨 말을 했나요? 그는 아주머니가 민준이에게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그가 이미 결혼한 남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일찍 다녀와라고요. 예린이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지은이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통제광 나쁜 시어머니였고 그는 무고한 피해자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지금 진실을 말해줄게요.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에게 달렸어요.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네 동생을 우리 집에 환영했고 존중했고 보살폈고 내 딸처럼 대했어요. 예린이는 제 말을 끊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말하는 버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요. 아주머니, 저는 누가 옳고 그른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머니께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어요. 민준이는 아주머니 아들이고 아주머니의 살과 피잖아요. 아주머니의 살과 피잖아요. 아주머니는 사소한 오해 때문에 이 모자 관계를 정말 파괴하고 싶으세요. 이건 사소한 오해가 아니에요. 네 동생은 내 집에서 나를 무시했고 내 아들은 그를 도우며 마치 내가 자기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내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린이는 일어섰고 제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오면 설득하기 쉬운 외로운 노인네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좋아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대체 뭘 원하세요?
지은이가 무릎 꿇고 사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아주머니 발에 입 맞추기를 원하세요? 대체 뭘 해야 아주머니가 그들에게 열쇠를 돌려주실 건가요? 나는 네 동생이 자신이 내게 얼마나 나빴는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아들은 내가 내 집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예린이는 듣기 싫은 방식으로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대체 어느 시대에 사세요? 요즘 가족은 달라요. 며느리가 하인처럼 시어머니 말만 다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네 동생이 내 하인이 되기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저 나를 존중하고 이 집의 주인을 존중하기를 요구했을 뿐이에요. 아주머니, 아세요. 저는 아주머니가 제 동생을 질투하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 이제 아주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젊고 예쁜 아내를 얻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질투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조금이라도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가 결혼했을 때 저는 분명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를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무례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신 말이 조금은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아가씨. 어쩌면 제가 처음에 조금은 질투했고 익숙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이 네 동생이 내 집에서 함부로 굴 수 있는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예린이는 다시 앉아서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럽고 더 교활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맹세코 아주머니께 말씀드릴게요. 그는 아주머니께 사과할 용의가 있어요. 그는 아마도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아마도 몇몇 말들이 듣기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인정할 거예요. 오해? 네 동생이 나한테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게 오해라고요? 그건 오해가 아니라 심각한 무례함이에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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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머니 말이 맞아요. 지은이가 그렇게 말한 건 잘못했어요. 그는 그 말에 대해 아주머니께 사과할 용의가 있어요. 그 말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8개월 동안의 그의 모든 태도, 내게 묻지도 않고 내 물건을 함부로 옮기고 내 물건 배치 방식을 멋대로 바꾸고 나를 방해물처럼 대했던 모든 것 말이에요. 예린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매우 좌절한 듯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민준이는 한 달에 1~8억만 원을 벌어요. 그들은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기름을 넣고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내야 해요. 아주머니가 그들을 도와 집에서 살게 해주면 그들은 자기 집을 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럴듯한 이야기네요, 아가씨.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존엄성과 존중이 그깟 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예린이는 마치 제가 현대 사회의 현실을 모르는 늙은이라도 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나이에 아들 옆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약간의 마찰이 있더라도 이 텅 빈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저는 집에서 모욕당하며 사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사는 게 나아요. 이 대답은 그를 놀라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외로움을 매우 두려워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씨,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아요. 저에게는 지훈이가 있고 이웃들도 있고 오랜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동반자를 얻기 위해 남의 무례함을 참을 필요가 없어요. 예린이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정말 화가 난 듯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좋아요. 아주머니는 정말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겠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알아야 해요. 제 동생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는 매일 울고 있고 아주머니가 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네 동생을 미워하지 않아요.
아가씨. 저는 그저 그가 나를 무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이에요. 민준이도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는 마치 엄마를 잃은 것 같다고 말해요. 그는 나를 잃지 않았어. 나는 늘 그의 엄마야. 나는 늘 그의 엄마야. 나는 늘 그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이 남이 너를 짓밟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예린이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나중에 아주머니 아들이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주머니가 밤에 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아주머니의 자존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들은 무거운 주먹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이런 극적인 협박으로 저를 조종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구걸하지 않을 거예요. 아가씨. 그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가 지금 잘 지내지 못한다면 그건 그가 예의 없는 여자를 선택했기 때문이지 엄마를 존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린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가 전화를 걸며 아마 지은이에게 임무 실패를 보고하며 이 고집센 노인네가 그들의 감정적인 협박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날 오후는 기분이 매우 침울했습니다. 예린이의 방문은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은이가 정말 교활한 사람이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모든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양보한다면, 진정한 변화를 보지 않고 열쇠를 돌려준다면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고 민준이는 저를 무시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울 것이며 저는 제 집에서 영원히 존엄성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해서 예린이가 집에 왔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내용, 특히 민준이가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던 이야기를 해주자 지훈이는 폭발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는 완전히 엄마한테 감정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준이는 그냥 원룸을 빌려서 아파트 살 돈을 모으는 것뿐인데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만 명이 다 그렇게 살아요. 지훈이 말이 맞았지만 저는 민준이의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이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주 정중한 여직원이 제게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휴가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매우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준이는 직장에서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여직원에게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찾으면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고 직위도 좋고 월급도 많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기 시작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해서 형 소식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그도 지난주부터 연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제 집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듯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준아, 너 어디니? 회사에서 너 찾더라. 저 모텔 근처 술집에 있어요.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어젯밤 내내 잠 못 잤어요. 지은이랑 크게 싸웠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니? 예린이가 어제 엄마랑 자기 대화를 지은이한테 전부 다 말했어요. 지은이가 격분해서 엄마가 자기 언니 앞에서 자기를 모욕했다고 해요. 그는 더 이상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럼 너희는 무슨 방법을 찾을 거니?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제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엄마랑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는 엄마가 제 삶에 있는 한 자기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해요. 민준이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배경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술집 음악이겠지요. 엄마 솔직히 말해줘야 해요. 엄마는 정말 영원히 지은이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정말 아들인 저를 잃어도 괜찮아요? 민준아,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해. 하지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 없어. 네 아내는 나를 심하게 무시했고 너는 나를 보호하는 대신 그를 보호하는 것을 선택했어. 하지만 그는 제 아내잖아요. 제가 그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남이 네 엄마 집에서 네 엄마를 무시할 때 네 엄마를 보호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 민준아.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머로 그의 울음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우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제 입장을 단호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를 선택하면 엄마를 잃고 엄마를 선택하면 그가 저를 떠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도 지는 거예요. 민준아, 아무도 너에게 어느 편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존중뿐이야. 만약 지은이가 나를 존중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엄마가 자기를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고 첫날부터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말해요. 그는 자기가 전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먼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요. 민준아, 너는 정말 그의 말을 믿는 거니? 너는 정말 내 아내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생각하니? 전화 저편에서는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내적으로 천인공노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직접 본 것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은이가 그에게 주입한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지은이는 저한테 한 가지를 말하고 엄마는 저한테 다른 한 가지를 말해요. 두 분이 같은 일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봐요. 민준아, 나는 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는 순간까지 지켜봤어. 평생 내가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군 적이 있었니? 내가 누구에게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니? 아니요. 엄마는 모든 사람에게 늘 예의 건 적이 있니? 내가 갑자기 180도 변해서 네 아내를 일부러 괴롭혔다고 생각하니?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너무나 바랐는데 내가 그에게 못되게 굴 이유가 어디 있겠니? 민준이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지은이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엄마를 잃을까봐도 너무 무서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 지은이는 자신이 내게 얼마나 나빴는지 인정해야 해. 나는 그에게 무릎 꿇거나 애원하라고 하지 않아. 나는 그저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나를 존중하겠다고 너에게 약속하기를 원할 뿐이야. 하지만 그는 자기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그는 자기가 그냥 스스로를 방어한 것뿐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공격했으니까요. 내가 그를 공격했다고? 민준아, 내가 언제 그를 공격했니? 네가 말해봐. 내가 언제 그에게 소리 지르고 언제 듣기 싫은 말을 했니? 민준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가 옳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이가 우리 집에서 살았던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그에게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었고 욕한 적도 없었고 무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은이한테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에게 엄마한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할게요. 아들아,
하지만 그 전에 너는 먼저 회사에 가야 해. 이런 집안일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는 없어. 만약 직장을 잃으면 너희 상황은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거야.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지금 당장 회사에 가서 사장님께 사과할게요. 민준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술은 더 이상 마시지 마. 술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아.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문제만 만들 뿐이야.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방금 전 대화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민준이가 비록 간접적이었지만 제가 옳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지은이가 그에게 주입한 이야기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지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달랐습니다. 평소의 오만함은 줄어들고 약간의 긴장감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정숙 아주머니, 저 지은이에요.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니? 민준이가 저한테 제가 아주머니께 사과하면 아주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뭘 말씀드려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나올 줄은 몰라서 놀랐습니다. 저는 그가 또 교활하게 연극을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지은아, 나는 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나를 무시했는지 말해야 해. 아, 다 오해였어요. 같은 형식적인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어. 전화 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어려운 일을 할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요. 좋아요. 제가 아주머니께 제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건 정말 무례했어요. 또 제가 아주머니께 묻지도 않고 집안 물건들을 함부로 옮기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건 아주머니 집이고 저는 아주머니 집이고 저는 아주머니 집이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쉽게 인정하다니요. 하지만 그의 말투는 그가 100% 진심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왜 이제야 이걸 인정하는 거니? 지난주에는 네 언니가 와서 네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했잖아. 그건 민준이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서예요. 아주머니, 그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지은아, 진정한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하는 사과는 아무 의미도 없어. 만약 네가 그저 너의 경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사과하는 거라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아니요. 돈 문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댁에 이사 왔을 때 아마 제가 잘 처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어요. 아마 좋아요. 제가 잘 처리하지 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주머니를 너무 무시해서 아주머니와 민준이가 싸우게 된 것을 인정해요. 지은아,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너는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니? 물론 사랑해요. 민준이는 정말 멋진 남자예요. 그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해요. 저는 그를 아주 사랑해요. 네가 그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그가 나와 관계를 끊도록 강요했니? 왜 그에게 아내와 엄마 중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했니? 지은이는 이번에는 매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아주 작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질투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와 민준이의 관계를 질투했어요. 그가 아주머니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어조였어요. 때로는 제가 아주머니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의 솔직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처음으로 이런 진실된 감정을 보았습니다. 지은아, 엄마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은 달라. 이 두 가지 사랑은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한 번도 민준이를 너에게서 빼앗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내가 원한 건 그저 존중뿐이었어. 저도 알아요, 아주머니. 이제야 제가 모든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너는 왜 이제 와서 만회하려고 하니? 민준이가 이 일 때문에 거의 망가지는 것을 그리워해요. 그는 말은 안 가지는 것을 그리워해요. 그는 말은 안 했지만 이 집을 너무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예전처럼 오후에 아주머니랑 같이 TV본이랑 같이 TV 보는 것을 알아요. 만약 민준이가 저 때문에 아주머니라는 엄마를 잃게 된다면 언젠가 분명 저를 원망할 거라는 것을요. 저는 우리 결혼 생활이 그의 가족을 파괴하는 위에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의 이 말에 저는 또다시 멍해졌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적 성숙을 본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네가 내게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니? 네, 아주머니. 정말 후회해요. 저는 아주 무례했고, 아주 무시했고, 아주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아주머니 집에서 그렇게 아주머니를 대할 권리가 없었어요. 제가 아주머니께 나가라고 말할 권리는 더더욱 없었고요. 그의 눈가는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알아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 제가 사과하는 것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만약 아주머니께서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맹세코 아주머니가 마땅히 가질 만한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지은아, 두 번째 기회는 말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얻어지는 거야. 만약 너희가 다시 이사 와서 살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나에게 네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증명할 거니? 저는 아주머니의 규칙을 존중하고 아주머니의 일과를 존중하고 아주머니가 집을 정리하는 방식을 존중할 거예요. 제가 어떤 물건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아주머니께 먼저 물어볼 거예요. 저는 아주머니가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럼 우리가 또 의견 충돌이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럼 우리는 어른답게 존중하며 이야기해서 해결할 거예요. 저는 다시는 민준이를 우리 사이의 문제에 끌어들이지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 둘이 정말 대화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중재를 받을 거예요. 저는 잠시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성실해 보였지만 저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은아, 내가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할게. 만약 우리가 여전히 잘 지내지 못하고 다시 싸우기 시작하면 너는 스스로 이사 나갈 용의가 있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을 거니? 네, 아주머니. 만약 제가 아주머니 집에서 존중하며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럼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사 나갈 거예요. 그럼 민준이는? 그는 이 결정을 지지할 거니? 아직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에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제가 다시 아주머니께 무례하게 군다면 그는 저를 견호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아주머니는 그의 엄마이고 아주머니는 영원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니까요. 지은이는 일어섰고 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아주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께 무례하게 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와 민준이가 싸우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집에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도록 만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진짜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를 안 이후로 처음으로 그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발 아주머니,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맹세코 아주머니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딸이 될 거예요. 아주머니를 보살피고 존중하고 사랑할 거예요. 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고통, 모든 모욕, 제 집에서 일반인 취급을 받던 모든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아, 빨리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좋아, 지은아.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지만 너는 이게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해. 만약 또 문제가 생긴다면 세 번째 기회는 없을 거야. 완전히 알아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럼 너희는 언제 이사 오고 싶니? 우리는 오늘 밤에 이사 올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그가 정말 너무 우울해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 오늘 밤에 돌아와도 돼. 하지만 내가 먼저 민준이와 이야기해야 해. 그도 몇 가지를 이해해야 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그를 데려올까요? 아니, 네가 가서 그를 데려오는 게 좋겠어.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와. 내가 너희 둘에게 동거 규칙을 동시에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니까. 지은이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비하지 않을게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머릿속이 텅 빈 채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상황이 마침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기회는 종종 첫 번째 기회보다 더 깨지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 커피 3잔을 내렸고 지난주에 만들었던 수제, 쿠키도 몇 개 꺼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돌아오면 잘 맞이해주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후 민준이 차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 둘이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매우 긴장해 보였고 지은이는 그의 옆에 바싹붙어 걸으며 마치 그에게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짧은 신기루에 불과할지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제 아들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민준이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다크서클은 아주 깊었고 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2주 만에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보자 그의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처럼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제게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았고 그가 제 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 내 보물. 그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다니. 우리 둘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지은이는 문가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떨어졌을 때 저는 그도 들어오게 했습니다. 들어와라. 우리 모두 앉자. 이야기할 게 많아. 거실에 도착하자 민준이는 마치 꿈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가 갑자기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제 옆에 바싹 붙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우리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매우 긴장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겸손한 표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먼저 너희 둘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민준아, 너는 내 아들이고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지은아, 너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너도 내 가족이야. 민준이는 제 손을 잡고 아주 세게 쥐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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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집에서 엄마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알아. 아들아, 아들아. 나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해. 나는 늘 너를 지지할 거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무시하도록, 네가 나를 무시하도록, 내가 나를 무시하도록 다시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빠 이름으로 맹세할게요. 지은이가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민준이 앞에서 아주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오후에 아주머니께 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그가 직접 듣기를 원해요. 그는 민준이에게로 돌아섰지만 눈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나는 네 엄마한테 아주 못되게 굴었어. 나는 아주 무례했고, 아주 무시했고, 아주 무시했고, 아주 이기적이었어. 네 엄마는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못되게 군 적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서 터무니없는 짓을 한 거야. 민준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그는 지은이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지은아, 너는 왜 그렇게 했어? 제가 무서웠어요. 여보. 저는 엄마가 당신을 저에게서 빼앗으려고 할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가족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지은이는 일어나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네 엄마가 제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셨어. 그는 한 번도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가 원한 건 그저 자기 집에서 존중받는 것뿐이었어. 그런데 저는 그 한 가지조차 하지 못했어. 민준이는 그를 안았고 두 사람은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는 것을 보니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분명한 규칙을 정해야 해. 그들 둘 다 주의 깊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여긴 내 집이야. 나는 집주인이고 내 결정은 존중받아야 해. 나는 통제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집주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야. 그들 둘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집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먼저 나와 논의해야 해. 가구든 인테리어든 화분이든 수납이든 모든 것은 먼저 내게 물어봐야 해. 문제 없겠니? 문제 없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셋째, 나와 지은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희 둘은 자동으로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돼. 우리 둘은 어른답게 존중하며 이야기해서 해결할 거야.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럼 제가 아주머니의 어떤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결정이 우선할 거야? 좋은 질문이다, 지은아. 만약 네가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존중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아주머니, 저는 아주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넷째,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앞으로 네 아내를 감싸느라 내게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지은이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침착하게 존중하며 내게 말해야 해. 네, 엄마 말이 맞아요. 그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리고 다섯째, 우리 각자는 이 집의 행복을 위해 기여해야 해. 지은아, 너는 집안일을 돕고 민준이는 늘 그랬듯이 사려 깊은 아들이 되어야 해. 그리고 나는 더 인내심을 가지고 더 기꺼이 소통할 거야. 이 규칙들은 그들 둘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분명히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야. 이번 두 번째 기회는 유일한 기회야. 만약 우리가 또다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너희와 이런 드라마를 다시는 연출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스스로 이사 나가서 살아야 해. 나는 인색하지 않지만 예외는 없어.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로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민준아 아들아, 나는 벌써 69살이야. 나는 내 집에서 하루 종일 싸우며 보낼 시간도 기력도 없어. 나는 그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남은 날들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지은이는 일어섰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숙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께 맹세합니다. 제 인력을 걸고 맹세합니다. 다음 기회가 필요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매일 아주머니께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지은아, 나는 너를 믿어.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완전함을 느끼고 다시 진정한 집을 가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물건들을 가져와.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그날 밤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요리하겠다고 자청했지만 저는 그에게 우리가 함께 요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지은이는 제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힘든 어린 시절에 대해, 마음속 두려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처음에 왜 그렇게 방어적이었는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우리에게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와 지은이가 농담을 주고받으며 크게 웃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가족을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예전처럼 거실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지은이는 민준이 옆에 바싹 붙어 앉았지만 때때로 돌아서서 제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를 그들의 대화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잠자러 가기 전에 민준이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다시는 엄마가 저의 사랑과 존중을 의심하게 하자.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한 거지, 파괴하기 위해 한 게 아니야. 지은이도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진정한 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신뢰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바로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외로움, 고통, 제 집에서 소외되었던 날들. 하지만 저는 또한 제가 배운 교훈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일시적으로 잃어야만 그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 집의 안락함을 먼저 잃어야만 이 집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민준이가 고통받는 것을 먼저 보아야만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저 혼자 남더라도 괜찮다는 준비를 먼저 해야만 걔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몇 달은 아주 달랐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저를 도와 청소했고 어떤 물건을 만지기 전에는
늘 제게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그는 존중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제 최종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이도 예전에 다정하고 사려 깊은 아들로 돌아왔고 거기에 새로운 성숙함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엄마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날 제가 정원에서 소중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지은아.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간인하실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민준이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희를 쫓아낼 용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홀어머니로서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할 때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그럼 아주머니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내 존엄성이었어. 왜냐하면 사람이 존엄성을 잃으면 네가 무엇을 가졌든 아무 의미가 없거든.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도 하인처럼 취급받으며 사는 것보다 혼자 외롭더라도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게 나아. 지은이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이 순간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야 민준이가 아주머니를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홀로 제 정원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전례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되찾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집에서 저의 존엄성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가장 소중한 것, 즉 저의 존엄성, 저의 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집은 마침내 다시 내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이곳이 진정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